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2시간 반은 기본 교재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234페이지 보면 기출문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펼쳐져 있어야 돼요. 234페이지 234페이지 보면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하나 나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마스터북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요게 얇은 조그만 책자. 요게 이론 설명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하나 더 있으면 좋고요. 요게 투가 될 건데, 메인은 먼저 그냥 요걸로 설명하고, 요걸로 설명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해서 나가면 되는데, 지금 강의 계획서는 나가 있는 게 거기 보면 1주, 2주, 3주 해가지고 민법 총칙이 나가는 거 보이시죠? 강의 계획서 안 받으셨나요? 강의 계획서대로 나가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거의 얼추하게 나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인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볼까 생각도 해요. 민총이 끝나고 계약법을 먼저 할까 그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여기 4월부터 해가지고 5월, 6월까지는 기출문제를 같이 응용하는 거예요. 이론 나가고 기출문제 보고. 그래서 꼭 기출문제 우리 기본 교과서 있죠? 그게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같이 펴놓고 보시면 돼요. 옆에다가 펼쳐놓고 체크하면 되고. 주 교재는 요걸로 봐요. 요거 있죠? 얇은 거. 요 책 붙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요게 꼭 펼쳐져 있어야 돼요. 요 기출문제집이. 요게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요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문제 풀고, 내용 보고 문제 풀고,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용을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좋은데, 그러면 요건 민법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전체가. 자, 내용을 먼저 하나 봐볼게요. 여기 한번 올래요? 여기는 지금 얇은 책자 말하는 거예요. 요거 책자를 말하는 건데, 여기가 페이지 수로는 어디에 되냐면 8페이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는 8페이지 하고 들어있는 거 이렇게 민법 총칙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요 권리변동이라는 파트가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4월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는 이론하고 기출을 보통 봐요. 근데 기출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이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보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형태로. 그래서 항상 문제집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권리변동이다라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민법 총칙하고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1번에 나오면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들어가면 법률행위가 들어오거든요. 법률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여기 의사 표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리제도가 들어와 있어요. 대리제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효하고 취소라는 파트가 들어오죠. 무효하고 취소 이렇게 들어오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조건하고 그 다음에 기한이라고 하는 파트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섯 파트로 되어 있는데, 문제 수는 총 10문제가 배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 실제 문제 수로는 우리가 3시간 동안 하지만 한 2문제 정도 계산하면 되고요.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권리변동인데, 우리가 권리변동이다라고 할 때 뭐가 돼요? 이 권리변동 할 때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권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가 보통 권리다 그러면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하나가 있고,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채권이라는 권리.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우리 파트에서는. 물권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그랬죠? 사람이
물건이에요. 물건을 플러스해서 직접 지배를 합니다. 물건을 지배해 가지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보통 물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채권은 어떤 거냐면 채권은 대인권이라고 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뭔가를 요구한다, 요구한다 또는 이행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걸 청구권이라고 나열하기도 해요. 청구권,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한다, 청구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를 물권, 채권입니다. 물권, 채권이 변동된다라고 돼 있죠. 변동은 예를 들면 발생이 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총칙에 해서 우리가 변동 그래요. 그럼 물권과 채권이 뭐라고 돼 있냐면 물권, 채권이 그냥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냥 변경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소멸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권리변동 그러네요. 만약에 물권에 가면 물권 변동 이렇게 이야기하고 채권에 가면 채권 변동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걸 모습을 쭉 나열한 거거든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기출문제를 나중에 지금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가면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형태인데 좀 오래되긴 했어요. 이게 18회 때지만 최근에 나와 있는 문제가 26회 때하고 그다음에 26회, 28회 때 문제가 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게 가장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실제는요. 그래서 요걸 일부러 갖다 놓은 건데 자, 먼저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권리가 발생된다, 변경된다, 소멸한다라고 할 때 발생이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발생, 그다음에 변경, 그다음에 소멸인데 물권이 발생하든 채권이 발생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먼저 원시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승계 그런데 원시는 전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고 승계는 전에 주인이 있어 가지고 요걸 뭘 해요? 물려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승계. 그러면 포괄 승계 그러잖아요. 특정 승계 그러거든요. 그럼 포괄은 상속인을 말하는 거야. 전체 물건을 싹 물려받은 거. 포대기 싸가지고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포괄 승계. 특정 승계는 매매 같은 거예요. 요것만 넘어가는 거. 집만 넘어간다, 토지만 넘어간다 그러지 집이 이행될 때에 그 세간살이가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런 건 특정 승계, 매매를 말하는 건데 그럼 여기 나오면 나중에 승계는 전에 주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 두 개가 나눠지고 이전적 승계 안에 두 개가 나눠져요.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승계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크게 뭐 너무 이걸 애화해야 된다, 이걸 암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아니고요. 기억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할까? 읽기만 해도 괜찮아요.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암기는 반드시 애화해야 돼요. 꼼꼼하게 글자 안 틀리게. 근데 기억은 느낌상으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기억하고 암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글자성으로 승계 그럼 물려받았구나. 원시 그러면 전에 주인이 없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는 매매를 보통 이야기하고 그냥 포괄 승계는 보통 상속 뭐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셔도 돼요.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원시 취득에는 뭐가 있냐면 선점이라는 글자 보인가요? 먼저 점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주물 선점은 보통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없어요. 부동산은 주인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국가 땅이에요. 주인이 없는 무슨 남해나 서해 쪽에 섬이 하나가 있다. 그럼 그건 국가 땅이지 개인이 먼저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주물 선점 같은 경우는 낚시 같은 걸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고기 같은 거 있죠. 낚시질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선점이라 그래요. 그럼 선점은 뭐만 인정하는 거예요? 동산만 인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습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실물 습득 같은 경우는 물건을 주운 거잖아요. 그럼 유실문법에 따라서 6개월간 공고를 해요.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합니다. 이걸 유실물 습득 그러는 거고요. 여기서 기억할 건 누구를 기억해라고 하냐면 항상 여기 취득시효 있잖아요. 요건 빨간색이에요. 취득시효하고 요 신축, 그 다음에 부합 정도는 원시취득이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취득시효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다음에 건물을 신축한 거죠. 전에 주인이 없다. 부합은 어떤 거냐면 그냥 증축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건물이 있는데 증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최초로 원시 취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세 개만 기억하고 여기 특정은 매매다, 특정 승계, 그다음에 포괄은 상속 요 정도만 단어를 익혀 놓으면 됩니다. 그냥 뒤에 가면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런 멘트를 쓰거든요. 그럼 특정 그러면 매수인, 포괄 승계인 그러면 상속인 요 정도만 알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이걸 뭐 굳이 막 외우려고 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변경은 다른 건 없어요. 여기 변경 주체 변경인데 이런 건 뭐냐면 갑이 집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소유자가 요 갑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매가 됐어요. 매매가 돼서 을에게 넘어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고 소유권 자체가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갑에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오는 형태. 그 다음에 내용 변경이 들어오거나 작용 변경인데 여기는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 작용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것 정도는 하나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내용의 변경은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요게 물건의 인도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에게 집을 넘겨야 되는데 집을 못 넘겨요. 못 넘기면 이게 뭐가 되냐면 채무불이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이젠 집 대신 뭘 청구하는 거야? 손배청, 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물건이 아니라 이젠 뭘로 바뀌는 거야? 손해배상으로 바뀐다는 것은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효력 변경이라 그래요. 효력이 변경됐다. 힘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저당권 순위가 변경하거나 등기된 임차권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순위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이제 이게 자, 요게 1번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이 되어 있었고 2번에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가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경락대금이 나올 거고 경락대금 1번이 다 가져가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2번이 가져가요. 원래 물권하고 물권이 충돌되면 먼저 성립된 게 우선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다 받아가 버리면 이 순위가 못 받아갈 수도 있어요. 돈을, 배당을. 근데 만약에 1번 저당권자가 소멸이 됐어요. 예를 들면 변제로 인하여 소멸이 되면 1번 저당권은 소멸이 돼서 말소가 되거든요. 말소가 되면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이 돼요. 순위 승진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2번일 때보다는 1번이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힘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힘이 바뀌었습니다. 효력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서 작용 변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가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집에서 담배를 피면 맞아 죽지만 군대 갔다 와서 담배를 피면 조금만 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이 바뀌는 것들을 작용 변경, 효력 변경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임차권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채권이거든요. 이 물권과 채권을 나중에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물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그 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데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라 그래요. 상대권. 근데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자, 만약에 둘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을은 이 상대권, 이 사람한테 자기 임차권을 주장하는 게 맞아요. 그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주인이 바뀔 수 있잖아요. 병으로. 이게 신소유자입니다. 그럼 신소유자하고는 을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임대차 계약을. 그럼 당연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근데 만약에 얘 임차권자가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겠습니다 라고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이 바뀌는 거라고, 힘이. 그래서 저당권의 순위가 바뀌거나 요 등기된 임차권들은요, 힘이 바뀌었다, 작용이 바뀌었다, 효력이 변경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그러거든요.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집이 그냥 멸실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화재 같은 걸로 인하여 집이 있었는데 불나가지고 어떻게 돼?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절대적 소멸 그래요. 사람을 친다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은 뭐냐면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었어, 소유권을. 근데 이게 매매로 인하여 을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집이 없어진 건 아니죠. 집은 있는데 주체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상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적 소멸은 아예 없어져 버린 거, 멸실훼손. 상대적 소멸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애우라고 하진 않아요. 뭐 애우면 좋죠. 뭐 애운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체크하면 요 정도.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원시취득을. 그 다음에 여기 특정승계는 매매입니다. 포괄승계는 상속입니다.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좀 있다면 요거 작용변경에서 저당권의 순위가 바뀌는 거, 등기된 임차권, 등기가 안 된 거보단 등기가 된 임차권, 이 정도만 될까요? 요거하고 요 정도는 지나가다가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요 정도만 체크해 가지고. 자, 그럼 밑에 한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겁니다. 특히 이 매매라는 거하고 요 상속이 있잖아요. 특정승계, 포괄승계 연결되는 거 보이셔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억할 때는 그냥 포대기에 싸가지고 모두 넘어갔다 그래서 포괄승계 그래요. 아버지가 쓰던 숟가락, 젓가락 모두 넘어가잖아요. 포괄. 그럼 특정은 그 집만 넘어가지 세간살이가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요건 꼭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경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매는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경매라는 것은 이 권리 취득이 뭘로 본다는 거예요? 승계 취득으로 보지. 여기를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원시 취득 그러면 X가 되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채무가 있었어요. 채무가 뭐였다는 거예요? 집을 넘기는 채무였거든요. 근데 이행불능이 돼서 뭘로 바뀐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그럼 목적물을 이전해야 되는데 목적물 이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바뀐 거죠. 이걸 질적 변경이지만 여러분들 내용 변경으로 기억하면 돼요. 아, 질적 변경이든 내용 변경이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내용 변경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같이 옆에 써놓아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내용 변경.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순위가 소멸되면서 2번 저당권 순위가 승진됐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그럼 이건 뭘로 가는 거야? 작용 변경, 효력 변경, 요 정도는 좀 체크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매매는 이 을은 뭐가 되는 거야?
을은 특정 승계가 되겠죠. 매매니까, 특정 승계, 매매니까. 근데 이 갑의 입장에서는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집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얘는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상대적 소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상대적 소멸, 얘는 특정 승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문장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거 보이잖아요. 상속, 포괄은 그냥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합병 같은 경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괄 승계라 그래요. 특정 승계가 아니라. 포괄 승계는 상속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매매는 특정 승계. 두 개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 6번은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자, 매매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실됐다. 그럼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둘이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니까 요 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유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을이 취득하는 거고, 요걸 우리가 상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이 화재로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절대적 소멸이 되겠죠. 화재로 소멸됐습니다. 이런 멘트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고권이나 거절권이 나오거든요. 혹시 그 공부한 사람들은 무권대리 기억날까요? 무권대리. 그 대리파트에서 무권대리에 가면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최고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어요. 최고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최고권, 거절권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준법률행위라고 해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데, 제가 아까 26회 때하고 28회 때 기출이 됐다고 했잖아요.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최고권이나 거절권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권리인데, 이건 단순히 이해할 건 아니에요. 원래 시험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암기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해가 되어 있으면 암기를 할 수가 쉬워지잖아요. 우리가 암기한다 그러면 앞 글자 두 문자 따가지고 막 예화되는데, 그 두 문자 따가지고 예화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못 찾아요. 문장 안에서 걔가 걘지를 모른다고. 근데 실력이 쌓이면 그 단어가 그 단어라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지만, 실력이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외웠다고 해서 그게 찾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게 좋지만, 이해가 안 되고 여기처럼 그냥 최고나 거절권은 준법률행위다. 법률행위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법률행위는 얘는 아니에요. 준자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승은 한 건 아니죠. 준우승이죠. 그럼 우승과 준우승은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건 법률행위니까 이건 법률행위가 1등이고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법률행위처럼 요 준자는 뭐뭐처럼 이런 의미예요. 직유법 같은 거거든요. 뭐뭐처럼 우승한 것처럼 법률행위 하는 것처럼 다뤄주겠습니다. 이런 멘트거든요. 그래서 26회 때하고 28회 때에 최고 거절권을 시험을 냈던 거예요. 이 문제를. 그리고 이거 하나만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그럼 이게, 자, 문제를 한번 봐볼래? 기출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형태로. 18회 때지만,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몇 회라고 했어요? 26회, 여기 26회하고 28회 때, 26회하고 28회 때는 아까 요 최고하고 최고권하고 그 다음에 거절권을 찾는 거였었어요. 최고권, 거절권이 법률행위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었다고. 이게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준법률행위다 라고 해요. 준법률행위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꼭 굳이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런다면, 법률행위는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게 법률행위예요. 난 이 집을 사야 되겠습니다. 난 이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게 법률행위.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법률행위고, 최고 같은 건 어떤 거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전달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내지 않잖아요. 그럼 한국전력공사에서 까똑하고 와요. 날짜가 지났습니다. 날짜가 지났다는 걸 통지해 주는 거야. 그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왜 10월 30일 날 만기인데 왜 돈을 내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10월 30일이 경과됐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를 가지고 표시한 게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집을 팔았을 때 상대방이 본인한테 야, 너 무권 대리인이 당신 집을 나오고 3억에 계약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라고.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최고권이에요. 그래서 최고권은 법률행위가 아닌데 어렵죠, 말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죠? 시간이 지나가는 게 법률행위니까요?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는 게 내 의사냐고. 내 의사 한 건 없어요. 그럼 일정한 사실을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 사람 학원 왔어! 하고 알려주잖아요. 내 의사인가요? 내 의사가 아니야. 일정한 사실 상태를 그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건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그건요. 근데 법률행위처럼 다루겠다는 거지. 그래서 준자를 붙여주는 건데, 자, 봐봐요. 문제를 보면 틀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이게 기출문제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외웠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외워댔거든요. 이 박스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걸 본 다음에 이게 지금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라 그래요. 요 말하는 체, 대화체. 근데 시험장에 가면 뭘로 나오냐면 문장 형태로 다로 끝나죠, 모두. 요거 다로 끝나잖아요. 이걸 문어체라 그래요. 그럼 구어체, 대화체로 이야기하다가 실제 문장을 보면 그 문장이 잘 연결이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한 작업을 걸치는데 지금 신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신축이에요. 전체 문장이 아니라 신축이 포인트예요. 그럼 신축은 앞사람 걸 물려받는 거에 내가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원시예요, 원시. 그래서 요건 원시다, 원시 취득이다, 처음으로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승계 취득이에요. 그럼 틀리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또 갑이란 사람의 을소유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잃어요? 잃지 않는 거야? 잃지 않고 단지 그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 그래. 그럼 물어볼게요.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설정이란 말이 계속 들어가죠. 그럼 주인이 소유권을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는 거야, 그게. 예, 제한을 당할 뿐이지 설정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면 요 소유자가,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한다, 안 한다?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한당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제한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한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적 승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설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1번 저당권이 소멸이 되면 어떻게 돼요? 2번 저당권 순위가 승진된다 그랬죠? 요건 뭐가 변경? 작용 변경. 여기에 내용이 변경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권리의 작용 변경,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효력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효력이 바뀌는 거지. 작용 변경 그러면 X가 되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매수인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특정 승계가 되죠. 특정 승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요 갑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상실한 거잖아요.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얘는 뭐가 돼요? 상대적 소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소멸이다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요 피자가 붙었잖아요. 그럼 피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말하는 거, 돌아가신 분을 말하는 거고, 상속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럼 상속인에게는 승계된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뭐가 돼요? 요건 이전이라 그래. 이전. 자, 상속인은 이전적 승계 중 뭐에 해당되는 거야? 포괄 승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괄 승계. 그래서 이런 형태가 문제가 된다는 거. 정답은 뭐 3번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배정이 됐고요. 권리변동에서는 가장 정통으로 나온 게 이 문제예요. 그 뒤에는 나머지 이렇게 잡다하게 섞여서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니까 한번 눈여겨만 보시라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버린 건 아니고요. 요것은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그냥 잠깐 봐볼게요. 이게 참 뜬금없이 문제를 낸 거거든요. 이 문제는 다른 시험 과목은 잘 냅니다. 주택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걸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이따 이야기할 건데 형성권이라는 거 보인가요? 이 형성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형성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형성된다는 거야. 하나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하나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 형성돼 버린다. 효과가 결국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독행위거든요.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보세요.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청구권인데 청구권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이게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다른 시험은 엄청 잘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안 내요. 원래 이게. 뜬금없이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정리한 게 요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끝털인 다 청구권 보인가요? 청구권이라는 건 뭔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영화 볼래?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게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형성권은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효과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건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다 청구권이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뭐라는 거예요? 형성권이에요. 이게 청구권처럼 보이지만 얘들은 뭐라는 거야? 일방적으로 뭐가 돼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형성권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린 다른 과목을 할 때는 이걸 외워야 돼요. 간평이든 변리사든 또 뭐가 있나요? 노무사든 상관을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만 이걸 안 외워요. 안 외우는데 이걸 외울 때는 첫 글자가 분할이에요. 여기 써볼게요. 분할. 그 다음에 증감. 그 다음에 매수예요. 이 세 글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형성권이에요. 분할, 증감, 매수. 분할, 증감, 매수 이 글자가 보이면 전부 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따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봐보시면 여기 분할자 보이잖아요. 매수, 증감 또 뭐가 있나? 요거 소멸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매수, 그 다음에 매수, 그 다음에 매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증감, 그 다음에 매수 이런 글자가 나오잖아요. 요 세 글자만 가지고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읽고만 가라고. 읽기. 외우지는 마세요. 이건 외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분할이란 글자가 보이거나 매수란 글자가 보이거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증감이 보이면 아 그냥 형성권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세 단어만 봐주시면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왜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냈어요. 이걸. 밑에 한번 다시 올라오면 문제가 요거잖아요. 여기 보면 비용 상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형성권이 아니에요. 이 형성권은 반드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할이란 글자가 보이거나 증감이 보이거나 또는 매수란 글자가 보이면 형성권이 되는데 여긴 지금 분할 게 없죠. 그럼 얘는 순수한 그냥 청구권이에요.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형성권이지 형성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놔도 됩니다. 이건 매매는 아까 이야기했던 건 특정. 요 점유취득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시취득이에요. 점유취득은. 취득시효. 그 다음에 여기 요 최고 나오죠. 요 의통. 아까 이게 뭐라고 했죠? 준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렇게. 올해가 이 파트가 나올까요? 라고 묻는다면 권리변동 지금 나오기가 좀 어렵겠어요. 이건요. 나오기가 좀 어려운데 내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이 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굳이 이걸 외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암기하거나 기억할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읽고만 가시라. 다행일 수도 있죠. 이건요.
그렇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놔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 볼게.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 나오거든요. 요 원인 나오잖아요. 요 원인. 예, 권리가 왜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느냐, 이걸 묻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볼펜을 취득하게 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보통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다, 집의 소유자가 나다 그러면 집을 소유권을 갖게 된 원인이 뭘까요? 돈을 주고 샀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 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속법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걸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변동되는 권리 변동입니다. 변동의 원인, 원인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카메라가 안 나오네.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가 있는 거고요. 그럼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되나? 다시 이거 와야 되는데 카메라가 안 따라오니 참 고소할 거예요 제가. 안 따라오면. 자, 하나가 뭐냐면 따라와야 돼요. 카메라가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이거 어디 갔나? 자, 권리변동 원인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법률행위는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의사표시. 의도한 대로. 여기 나왔네. 의도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사자 의도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법률 규정은 다른 말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법정이라 그래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그러거든요. 그럼 아까 상속 같은 경우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상속법에 따라서 내가 상속을 받은 거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매매는 법률행위죠. 내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가장 쉬운 게 요거 두 가지. 하나가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취소는 내 의사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나 취소할 거예요. 그런 것들. 나 이혼할 거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나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할 거예요. 해제. 그래서 취소, 추인, 해제 이런 유언 같은 경우도 내 단독행위인 거고. 자, 매매, 계약은 뭐냐면 이건 일방적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은 뭐예요?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걸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상속, 수용, 판결, 취득 시효하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뒤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 요걸 외울 건 아니고요. 요것만 넘어가 볼게 이제. 자, 쭉 나오면 이제 법률행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 규정이 아니라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랬는데,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해요. 이걸 물어보진 않거든요. 법률행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뭘로 간다는가?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일정한 효과가 발생이 되면 이건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단독행위나 계약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는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가야 되겠다. 이것도 뭐예요? 법률행위고. 택시 타고 가야 되겠다. 나 학원 갈까 말까 그런 것들. 그렇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내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니까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그럼 하루에도 법률행위를 수십 가지 하지 않을까요? 나 커피숍 가서 커피 마셔야 되겠다. 밥 사 먹어야 되겠다. 다 법률행위거든. 그런 것들이 내 의도한 대로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나오는데, 이때 법률행위가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 중에서 이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중요한 건 단독행위가 중요합니다. 단독행위는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 하나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계약은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거고, 합동행위는 계모임처럼 같은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동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이 되어 있는데 단독행위가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의무, 부담, 체허분 행위는 뒤에 가서 보자고요. 자, 요거부터 봐볼게요. 요식이라는 게 있고 불요식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요식은 계약, 법률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불요식이고요. 요식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유언 같은 거 있잖아요. 유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유언이 성립이 안 돼요. 유언 같은 경우. 우리 가끔 가다가 드라마 보다 보면 뭐라고 해요? 그냥 병실에서 손잡고 나 죽거든 뭐 하세요? 이건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은 양식이 5가지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 양식을 벗어나 버리면 유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요식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법률혼인이 되려면 혼인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게 요식이거든요.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법률혼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방식을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요식이란 말이에요. 혼인이라든지 유언, 또 법인 설립 같은 경우도 법인 있잖아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도 손쉽게 설립할 수 있거든요.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이 안 되죠.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재단법인 설립할 정도면 그래도 한 2천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00억은 넘어가야 됩니다. 200억, 300억 갖고는 재단법인 설립도 못 하고요. 이 학교가 하나씩 얼마씩입니까? 학교가 재단법인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가 만들 때 사립,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재단법인인데 출연해야 되죠. 그럼 정관 작성해야 되죠. 그럼 기명 날인을 해야 되죠. 그런 요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우리 시험범위, 우리가 배우는 중개사민법에서는 요식성이 없어요. 요식성을 갖추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집합 건물에서 재건축을 할 때가 있어요. 다 밀어버리고 재건축을 하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그러면 재건축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반대한 사람한테 재건축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잖아요. 그걸 서면으로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구두로 지나가다가 너 재건축 참여할래? 이렇게 못 물어봐요. 반드시 서면을 보내야 돼. 서면을 보내가지고 참여 여부를 가려야 되는 거지 구두로 하면 안 돼. 그게 요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민법 전체에서 요식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재건축밖에. 나머지는 요 대리권수는 무조건 시험에 잘 나왔던 거고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불요식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대리권수여 있잖아요. 요게 불요식입니다. 요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에게 소송해달라고 대리권 주잖아요. 법무사에게 등기해달라고 대리권 주죠. 그럼 보통 위임장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 위임장은 그 절차에서 요구되는 거고 실제 대리권을 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임장을 주든 구두로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는 불요식이다. 요걸 우리 시험에 2번 물어봤을 것 같아. 2번 정도.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이라는 건 뭘까? 유상은 대가적 출연이 있어요. 반대급부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즉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줘요. 이걸 급부라 그래. 주는 걸 급부고 의리한 사람이 돈 1억을 주는 거 있죠. 이걸 반대급부라 그래요. 그럼 얘는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집을 주는 건 급부, 돈을 받는 건 반대급부죠. 근데 을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주는 걸 뭐라 그래? 급부. 집을 받는 걸 뭐라 그래? 반대급부 그래요.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는 거. 이게 유상이에요. 이게 유상. 근데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나 이렇게 약간 짠한 사람들이 있으면 1,000원짜리 500원짜리 내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건 기부행위죠. 기부행위라 공짜로 주는 거, 증여 같은 거, 반대급부가 없는 것들, 요걸 무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방만이 뭐예요? 재산을 출연하는 것들. 그래서 증여, 반대급부가 없거든요. 한쪽만 주니까.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남의 물건을 공짜로 사용해요.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들. 그렇죠? 그럼 나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부 행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나 여기처럼 매매나 임대차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반대급부가 있는 거지만 여기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무상하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요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이 유상계약에선 담보 책임이 나오고 무상은 담보 책임이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담보란 개념이 뭐예요? 담보란 개념이 유상이라는 의미예요. 유상. 그러니까 슈퍼에서 내가 5만 원을 주고 사과 한 박스를 샀는데 사과가 썩은 거예요. 그럼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야. 슈퍼 아저씨한테 왜 돈을 받고 왜 상한 물건을 팝니까? 책임지세요. 요게 담보 책임이거든요. 그럼 담보 책임은 유상일 때만 담보 책임을 묻는 거고, 만약에 공짜로 준 거야. 공짜로 이거 갖다 먹어 그랬는데 그 사과 10개 중에 한두 개가 썩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공짜로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지. 그죠? 그래서 무상에서는 담보 책임이 안 나와요. 유상에서만 담보 책임이 나온다. 이제 요건 차이가 좀 있죠. 나중에 가면. 그 다음에 출연과 비출연인데, 이게 출연이냐 비출연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둘 다 자기 재산이 감소가 돼요. 보이신가요? 둘 다 자기 재산이 감소가 되는데, 출연은 타인 상대방 재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여기 상대방 재산이 그대로야. 그대로. 그럼 이건 뭐예요? 비출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과 비출연은 요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재산이 증가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포인트 잡으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시험에 잘 물어보지 않는데 나올까를 염두해서. 그래서 타인 재산은 자기 재산은 그대로, 타인 재산은 자기 재산은 무조건 감소되잖아요. 타인 재산이 그대로면 비출연, 타인 재산이 증가되면 출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된다고. 단순하게 그냥 잘 물어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 자, 계약의 종류가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단독행위라는 거야. 요것을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하고, 이것은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건데 둘 다 애우면 좋은데요. 그래서 그냥 저는 상대방 없는 거 요것만 좀 암기를 해달라 그래요. 난 이걸 유재석 씨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재포 그러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냥 유재포 외우니까 그냥 요것만 뭐예요? 상대방 없는 거다. 나머지 상대방이 있는 거다. 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거의 90%예요. 이게. 그래서 나오면 뭐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이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단독행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뭐라고 했어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계약은 두 개죠. 두 개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 때에 뭐를 예를 들냐면 그 임대차를 보통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이렇게 을한테 야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2년간 내 집에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갑의 의사가 표시된 거죠. 누구한테? 을에게 의사 표시가 된 거야. 그럼 의사 표시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약이라고 하죠, 보통.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월세가 너무 비싸요. 그러잖아요. 그럼 둘이 옥신각신하면서 나중에 50만 원 하고 정해져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승낙을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건 갑의 의사 표시고 요건 뭐가 돼요? 을의 의사 표시에 두 개가 대립되다가 어느 순간에 합일점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계약. 그런데 요건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그럼 임대차 계약이 되면 갑은 뭘 해야 되죠? 갑은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그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채무가 발생돼. 의무가.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월세를 차임을 꼬박꼬박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재산권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을 임차인은 월세를 내야 되는 게 채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가 월세를 안 낸다고. 월세를. 자, 월세를 몇 번 안 내냐면 이기라 그래. 2번. 2번 내지 않으면 갑이 기분 나쁜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 얘한테. 야, 너 나가. 너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라고 할 때 을이라는 사람이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옥신각신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법적 의무인 차임 이기를 연체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할 수가 있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해지라 그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갑 임대인의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뭐가 돼요? 효과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난 처음에 단독행위를 이렇게 기억을 한 거야. 의사표시가 하나이면 단독행위. 대립돼, 2개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으면 계약.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안 받더라고요. 왜 안 받냐면 갑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주고 2년간 살래?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의사표시잖아요. 이거 하나의 의사표시거든. 그럼 이게 단독행위 아닌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효과가 발생이 돼야 돼.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그럼 이게 매매가 되나? 을이라는 사람이 사겠어요. 그래야 매매가 되는 거거든. 2개의 의사가 합쳐져야.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계약은 2개의 의사가 결합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엄연히 다른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단독행위가 뭐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있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다도 포함이 되지만 여긴 도달이에요. 도달. 그 의사가 도달이 되어야 된다. 여기는 상대방에 도달되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자, 근데 아까 임대인이 임차인 월세를 2번 내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서 야 임차인 너 나가. 임차인 나가. 그럼 임차인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임대인이 나가라는 그 해지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을의 승낙 없이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도달이 요하는 것들. 그게 뭐예요? 상대방 있는 거라고. 그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뭐가 있냐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행위 99%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채무를 면제한대. 그럼 누가 이 채무 면제는 돈 갚지 마 그러죠? 그럼 채권자의 단독행위예요? 채무자의 단독행위예요? 채권자가 또 돈 갚지 마 건다고. 그럼 채무자가 아니요 난 갚을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나 추인할게. 철회, 해지 나 취소할 거야. 그럼 취소가 되는 거야.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 이거 지금 몇 개, 이거 6개, 7개 쓰는 거잖아요.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수두룩박박하다고. 아까 우리 뭐였어요?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지만 뒤에가 뭐라고 했어요? 형성권인 거 있잖아요. 다 단독행위거든. 그게 지상물 매수, 그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다 매수 들어가잖아요. 다 형성권이에요. 그게. 그것도 단독행위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돼 버리거든. 엄청 많은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유언유증은 그 의사가 도달돼야 되나요?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 유언자가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갑에게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유언서에다가. 그럼 그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니야. 죽은 다음에 그 유언서가 그 갑에게 도달돼야 돼요? 아니요. 그 사람 죽으면 효과가 나온 거야. 그분이 돌아가시면 유언자가 죽으면 바로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유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죽기만 하면 그분이. 그게 유언이에요. 유언, 유직이나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래. 도달하지 아니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외워놔야 되는데 외울 때 그냥 유죄포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요. 유죄포 하니까 그 유재석 씨 그런 거보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보면 단독행위하고 계약 두 개를 나눴잖아요. 이게 가장 헷갈려요. 그래서 단독행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 동그라미고요.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유언에 의해서 증여하는 거.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세요. 요거 유언. 유언에 의한 증여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 계약 해제, 채무 면제, 돈 갚지 마. 전부 다 뭐예요? 단독행위인데 예약자 들어가면 무조건 계약이에요. 성질이. 두 개 의사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거. 여러분들 예약이 뭐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제주도 놀러 가려고 그래. 제주도 놀러 갈 때 뭐라고 해요? 호텔 있어요? 없어요? 방 있어요? 없어요? 몇 월 며칠 날? 가격은 얼마인데요? 협상하잖아요. 그러다가 둘이 의사가 합치가 되는 거죠. 예약은 계약인 거야. 예약은 성질 자체가. 그 다음 증여도 계약이죠.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합의자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합의자 들어가면 계약이죠. 합의가 계약이지 뭐 나 혼자 합의하겠습니까? 혼자. 그 다음에 채무 인수. 근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 놈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나. 요건 예약 완결권. 이 정도면 금방 알 수 있죠. 예약자 들어가는 거. 요거 두 개는 계약이라는 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약하고 합의자가 들어가는 거 정리하면 되는데, 자, 요것도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단독행위가 시험에가 꼭 내고자 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밑에 한번 봐볼게요. 요거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단독행위들입니다. 아까 분할, 매수 다시 나올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33일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방 없는 거란 말 보이잖아요. 없는 단독행위. 그럼 그 의사가 도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도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 해당되는 게 어떻게? 여기 앞에 수식어를 보지 마세요. 수식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뒤에가 중요하지. 취소, 추인, 동의, 유증, 해제 이게 중요하지. 앞에 거는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 이거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여기 보면 뭐냐면 요 유증 보이니까 유제포 할 때게 아까 유원, 유증, 유잖아요. 유. 그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게 뭐예요? 소유권의 포기, 유제포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답은 뭐 얘가 답이겠죠. 뭐 요게. 이건 상대방 뭐가요? 없는 단독행위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지. 어차피 섞이면. 그 다음에 요 앞에 나왔던 게 31회 같은 게 32회가 뭐가 나왔냐면 아까 계약하고 단독행위를 섞어요. 그리고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볼 때 아까 합의자 들어가는 거 합의, 해제. 합의가 들어가면 합의라는 건 느낌상에 두 개 아닌가요? 의사가? 그걸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단순하긴 하지만 이런 건 틀려버리면 나중에 답을 이렇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얻어낼 수가 없다고. 여기 아까 유제포 이렇게 제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정리하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2회 때 나왔네. 여기요. 33회, 32회. 그럼 34회만 안 나왔네. 그렇죠? 작년에만. 상대방 있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상대방 있는 거 그러는데 상대방 있는 건 지금 여러분들 갈등이 생겨. 분명히 유제포였으니까 포기가 있었단 말이야. 유제포 포기 있었잖아요. 그 유제가 있잖아. 재단법인. 그럼 여러분 요거 찍었어? 1번 찍었어? 5번 찍었어? 오답일까 이게요? 아까는 소유권 포기였거든. 소유권 포기는 뭐냐면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무슨 뭐 상대방이 어디가 있겠어. 근데 봐서요. 공유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공유란 말이야. 그럼 부부가 2분의 1,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어. 아파트를. 근데 와이프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대.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 신랑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야 돼요? 신랑은 나 지분 포기할게. 그럼 그 포기라는 의사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공유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이건 상대방 있는 뭐라고요? 단독행위라고. 이런 것들은. 근데 아까 뭘 했죠? 우리는 아까 여기 나왔던 거 소유권 포기. 그죠? 소유권을 뭐 한다는 거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없어요. 버리면 되는 거니까 쓰레기통에다가. 그래서 얘가 답이 된 거야.
나머지 이제 추인, 그 다음에 요 상계, 요 시효이익을 포기한다. 이런 것들. 다 상대방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이게. 합의지분 포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 소유권 포기밖에 없다니까. 소유권 포기만 쓰레기 버리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이게. 포기란 글자가 보이면 다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원래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요게 지금 33에 32 연타로 나온 거고 작년 34회 때 문제가 배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올해 단독행위는 한번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갈 필요가 좀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애우면 좋지만 그게 애울 필요는 없다고. 그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잖아요. 유죄포. 그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답을 고르는데 지장 없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고요. 좀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한번 와보세요, 이제.